하이테크 설계가 이런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구나. 다음 공장이 궁금한데 김종록 마스터님께 여쭤볼까? 안녕하세요, 프로님. 잘 지내시죠? 오랜만이네요. 아, 네. 안녕하세요, 마스터님. 마침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잘 됐네요. 하이테크 소개 영상을 보다가 나머지 공정들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는데 혹시 나머지 공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마침 잘 됐네요. 제가 다른 분야 마스터님들과 하이테크 관련 미팅이 있을 예정인데 거기에 잠시 가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요?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하이테크 설계 분야에 대해 궁금한 게 있다고요? OJT 기간 중 1편을 보면서 설명해주신 분야는 이해했는데 그 다음 분야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생겨서요. 먼저 다음 분야들이 뭐가 있죠? 크게 구조, 토목, 제어, 소방, GCS, 그리고 대기 처리 설계 분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럼 처음에 언급한 구조 분야에 대해 여쭤볼게요. 구조 분야는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건축물의 구조란 쉽게 말해서 사람의 골격과 같은 역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골격이 튼튼돼야지 신체적 건강이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듯이 건축 설계에 있어서 구조 분야는 건축물의 골격, 뼈대를 만들어주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이테크에서 구조 설계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오피스, 상가 등은 이제 사람들이 거주하기 위한 업무 목적의 건축물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건축물은 사람을 위한 건축물로 주로 적재하중이나 지진, 풍화중에 대해서 안정성을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이테크 설계 구조 분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입자, 전지 등 주로 클린룸이 필요한 생산 시료에 대해 구조 설계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반도체의 경우에 진동이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미진동 설계가 추가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또 초대형 건축물인 폐배의 경우 시공성 또한 고려해줘야 하고요. 그래서 시공사의 전문가 분들과 함께 시공성 형성이나 시스템 개선을 위한 신기술 신공법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의 하이테크 생산 시설에 대한 구조 모델이나 미진동 기술 개발, 신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는 등 저희 구조 분야는 설계 및 기술 개발 업무 또한 수행하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마스터님의 말씀을 들으니 구조 분야는 정말 건물 설계의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목 설계에 대해 여쭤볼게요. 보통 토목 설계라 하면 도로, 교량, 터널 등 5개 인프라 시설 등을 설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이테크 설계 분야에서 토목은 어떤 일을 하나요?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건축 분야를 비롯한 전 분야가 모여서 우리가 가진 부지를 기준으로 최적의 건축물 위치를 선정하고 주변 도로나 각종 시설물들을 배치한 다음 가장 먼저 단지 분야에서 측량을 하게 될 거예요. 이 측량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나 국가 소유 땅과의 경계를 확인하고 우리 부지의 높이나 평면상 위치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지하에 설치된 각종 매설물, 즉 각종 관로라든지 전력 박스, 그리고 지하처도 등을 탐사해서 설계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도면에 표기하는 작업을 하게 되죠. 그 다음 집안조사를 수행하는데 집안조사를 통해서 시설물 아래의 흙과 안반층 성분을 알 수 있죠. 이를 바탕으로 집안 분야에서는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기초를 결정하고 단지 분야에서는 비탈면 계획하고 도로 설치 등에 필요한 다짐량 그리고 연약한 땅의 보강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건축물 기초 설계는 집안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인데 건축물 규모가 일반 고층 빌딩 대비해서 약 3배에서 5배 정도의 큰 규모다 보니까 직경이 한 1m, 3m 이상 되는 말뚝 기초 전개가 수천 개가 땅속에 설치되고 그 위에 건축물을 올린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지하층 불착을 위해서 흙막이가 시설 같은 것도 설계를 하는데 공사장 인근 땅 주변이 가라앉거나 흙막이가 무너져가지고 큰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가끔 뉴스에서 본 적 있죠? 네. 주택이 기울고 도로가 꺼지고 무섭더라고요. 집안 분야도 그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항상 조심하면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 흙막이 가시설도 집안 분야에서 맡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후에 건물과 건물을 연결해서 각종 생산품하고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오버브리지라던가 지중해 설치되는 지하철도와 같은 박스 형태의 구조물을 설계하는데 전기 분야에서 설명한 신도시급 고압 전력이나 가스 그리고 산업 용수들이 안전하게 공급되도록 해주는 통로 역할을 하게 돼요. 이런 구조물들을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뒷받침해주는 분야가 구조설계 분야입니다.
마지막으로 토목 단지 설계 분야인데요. 깡누눅과 싼누눅 양 조절을 잘해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게 하는 등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지원하는 것들도 단지 설계 업무의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상수관하고 하수관, 빗물 처리에 필요한 우수관이나 맨홀 등도 계약해야 해요. 특히 하이테크 분야는 산업시설이라 산업용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에 따른 방류관 설계도 필요하죠. 이렇게 상당히 많은 관로들이 서로 꼬이지 않도록 계획하고 다른 굴착 공사로 인해서 계획된 매설물과 관로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하는 것도 단지 설계 업무에 포함되죠. 좀 이해가 되셨나요? 토목 분야는 정말 광범위하면서도 같은 분야 내에서 다양한 분야의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군요. 그럼 제어 분야는 어떤 업무들을 하나요? 제어 분야는 제가 직접 설명해 줄게요. 자동 제어 시스템은 인간의 직접적인 관여를 최소화하고 시스템이 자동으로 목표한 동작을 취하는 걸 말해요. 반도체에서 사용하는 라인 장비를 가동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사람이 직접 조종하지 않고 자동으로 운전할 수 있게 구성함으로써 대규모 공장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구동할 수 있게 하는 공정이죠. 이 공정은 크게 설비 제어, 전력 제어 분야로 구분되고 설비 제어는 HVC, 파이핑, GCS, CCS, 소방, 토목 분야, 전력 제어는 전기 분야와 분야 간 협업하여 생산 장비에 공급되는 유틸리티 장비를 운영할 수 있게 계측 제어 계기를 설치하고 배치하여 CCR 운영자가 원격지에서 공장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감시 및 제어를 운영할 수 있게 제어 시스템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분야죠. 사람의 몸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인체는 뼈로 구성되어 있는 골구역이 있고 호흡할 수 있는 폐,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있다고 하면 제어 파트는 모든 신체 기관을 외부의 환경에 맞게 조절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근육에 신호를 보내 신체 기관이 잘 운용할 수 있게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머리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아프면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는 것처럼 산업시설 장비가 고장나면 어떻게 되나요? 반도체 공장도 생산이 멈추나요? 천재지변이나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어 설계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은 안정성, 효율성이에요. 안정성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 최근에도 언론 매체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해외사에서 천재지변으로 공장 일부가 셧다운되어 피해액이 천문학적으로 산정되는데 다시 공장이 재가동되는데 소요되는 시간도 많이 걸렸죠. 이와 같이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반도체 공장을 천재지변이 아닌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제어 시스템인 PLC, 네트워크, 서버는 이중화는 기본으로 구성하고 라우팅도 이원화를 기준으로 설계를 하며 중요 계기는 3중화 혹은 2중화로 구성하여 하위 레벨인 계기부터 상위 시스템까지 안전을 위해 구성된다고 봐도 부족함이 없겠죠? 그래서 천재지변으로 인해 개통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백업 시스템이 구동되니 그 사이에 수리를 해서 다시 정상화시키면 되겠죠? 다음으로는 효율성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반도체 공장 내부에서도 수천 개의 유틸리티 장비가 구동되고 수십만 개의 데이터가 수집되어 이에 대한 장비의 운영 상태를 현장에 가지 않고도 HMI를 통해 한눈에 보고 현장이 아닌 CCR에서 소수의 인원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마스터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산업시설의 경우 사람의 신경망처럼 제어 설계도 정말 중요한 분야인 걸 느끼게 되네요. 이번엔 조금은 익숙한 소방 분야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방시설은 화재 시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나 반도체 공장은 한 개를 짓는 데 8에서 10조 원 정도를 투자해야 하는 고가의 시설이며 화재로 인하여 공장 가동이 멈춘다면 전 세계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많은 혼란을 초래하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화재로부터 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듣고 보니 화재가 발생해서 공장이 멈추기라도 한다면 큰일 날 것 같네요. 당연히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시설물을 설계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주변에 확대되기 전 초기에 진압하여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하여 일반 공장과는 다르게 건물별, 실별 특성에 따라 소방시설을 적용하고 국내 소방법뿐만 아니라 한층 강화된 해외 법규 및
해외 보험사 기준까지 적용하고 있으며 실제 화재 발생을 가정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검증까지 실시하여 완벽한 소방 설계를 구현하고 있죠. 와, 해외 보험사 기준의 컴퓨터 화재 시뮬레이션까지 일반 공장 건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준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 공장하면 떠오르는 클린룸 내 소방시설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클린룸은 평상시 기류 흐름이 형성되기 때문에 화재 초기 발생한 연기를 조기에 감지하기 위하여 공기를 강제적으로 흡입하여 연기를 분석하는 공기 흡입형 감지기를 적용하고 있으며 화재 조기 진압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스프링클러 헤드의 구경이 일반적인 헤드보다 큰 것을 사용하여 다량의 물을 방사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어요. 소방 설계 역시 하이테크만의 차별화된 설계를 하고 있군요. 이번에 설계에 너무나도 생소한 GCS 분야에 대해 여쭤볼까 해요. GCS가 무엇이고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요? GCS 분야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GCS는 가스 케미컬 서플라이의 약자로 특수가스와 케미칼을 생산 장비에 안전하게 공급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GCS 가스와 케미컬은 반도체 공정의 포토, 증착, 식각, 클린 등 대부분의 공정에 웨이퍼에 직접 사용되는 약품으로 이전에 설계의 꽃이라는 멋진 비유를 보았는데 GCS는 반도체 공정의 쌀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GCS 장비는 전기, 배기, 벌크가스, 에어, 장비 소화수 등 유틸리티 공급이 필요하여 건축, 공조, 배관, 전기 등 파트와 협업을 통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요. GCS가 특수가스와 케미컬 두 분야로 나뉘어 있는지 지금 알았네요. 그러면 가스 분야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특수가스는 가연성과 독가연성, 독성, 불활성 가스를 취급하고 있어요. 성상만 봐도 안전하거나 인체에 무해 보이진 않죠? 위험도가 높은 물질인 관계로 최단거리에 가장 안전한 루팅으로 배관을 통해 공급될 수 있게 설계하고 있어요. 만약 가스가 누출되었을 경우 치명적인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 배관에 보호 커버를 설치하는 등 외부 충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들었던 배관 분야의 유틸리티와 케미컬을 비교한다면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을까요? 배관의 재질부터 차이가 있어요. 케미컬은 약액별로 부식성, 인화성 등 특성이 있어 레아성이 있는 배관 재질을 사용해야 해요. 유체가 누출 시에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대다수가 이중배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또 유체별로 비중과 점도가 각각 다르므로 이송에 대한 유량 및 압력 검토가 약액별로 다르게 검토가 필요해요. 저번 시간에 들었던 폐액의 경우도 케미칼 농도가 높은 산폐액들은 케미칼에서 설계를 하고 있어요. 정말 생소한 분야였는데 마스터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 GCS 분야에 대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기 분야에 대해 여쭤볼게요. 일반적으로 대기 분야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네, 우선 대기오염 물질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대기오염 물질은 크게 가스상 물질과 입자상 물질로 구분됩니다. 가스는 물질의 연소, 합성, 분해시나 물리적 성질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체 물질을 말하며 입자상 물질은 이들 공정에서 발생하는 고체상이나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로서 분진 또는 먼지, 매연, 물방울입니다. 즉, 하이테크 생산시설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 및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설계하는 업무입니다. 그럼 하이테크 분야에서 수행하는 대기 분야 설계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팹 내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생산 장비는 아주 다양하고 특수한 스페셜 가스, 케미칼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게 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대기질 향상을 위해 글로벌 수준의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고압가스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각종 법규의 적용 대상입니다. 기흥, 화성, 평택은 수도권 대기관리 권역에 포함되어 더욱 강화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실시간 원격으로 배출량을 감시하고 환경부에 보고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물질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학물, 오존, 먼지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내에서 지정한 대기오염 물질은 총 64종이지만 사용하는 유틸리티에 따라서 처리해야 하는 대기오염 물질의 수량은 달라집니다. 대기 분야에서는 오염원 및 배출 농도에 따라 대기 설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해가스들은 어떤 설비를 통해 처리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대기 처리 설비는 기체 계통의 최후단 설비로서 대부분 팹 옥상에 설치됩니다. 대표적으로 습식 및 건식 스크러버가 있습니다. 습식 스크러버는 물과 촉매 역할을 하는 약품을 섞은 후 뿌려주는 방식이며
건식 스크러버는 배기가스와 반응하는 건식 촉매를 활용하는 설비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스를 중화시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태워서 처리하는 RTO, 최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온실가스를 저감시키는 RCS가 있습니다. 흔히 공장이라고 하면 많은 매연과 악취 등을 연상하는데 대기 설비를 통해 공장 시설을 좀 더 환경 친화적으로 만들고 계시는군요. 설명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 하이테크 산업 설계의 주요 분야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처음 하이테크 시설에 대해 너무 막연하기만 하던 설계 업무가 이제는 다른 분야에 대한 이해도 생기고 다른 선배님들처럼 하이테크 설계의 전문가가 되어 최적의 탭을 설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프로님도 이번 기회를 통해 하이테크 설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셨다면 앞으로 하이테크 사업부의 여러 분야 동료, 선후배분들과 함께 협업하면서 훌륭한 하이테크 설계인이 되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마스터님과 프로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